이기적이죠. 형 얼굴 보면은 약간 치사합니다. 약간 여동생의 최근 사진들만 봐도 뭐랄까 좀 약간 있긴 있어요. 홀란드가 약간 한 스푼 정도 있긴 있는데, 자, 이번엔 유럽 최고의 기대주의자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였던 알프잉의 홀란드의 아들로도 유명한 엘링 홀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홀란드는 지금보다 더 어린 나이일 때도 유럽 빅클럽의 관심을 계속 받아왔습니다만, 그런 유명세와는 별개로 브리네, 몰데, 잘츠부르크, 도르트문트 순으로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오고 있죠. 커리어를 틈새하게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많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돈보다는 플레잉 타임의 제한이 없는 클럽에서 뛰는 걸 선호한다는 뜻인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성공한 축구 생활을 한 아버지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었을까도 생각되기는 한데, 어쨌든 기량만큼이나 영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홀란드는 2017년 노르웨이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난 리즈의 유니폼을 입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하는 게 목표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노르웨이 국적이긴 합니다만 프리미어리그가 좋고 리즈에서 태어났고 또 아빠의 소속 클럽이기도 했다는 이유로 홀란드의 드림클럽이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건 약간 독특한 이력이죠. 만약에 리즈가 다음 시즌까지 챔스 진출에 성공하고 리즈가 그동안 밀린 빚을 다 갚은 다음에 재정 상태가 정상 궤도에 올라오면 또 모를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리즈 재정 상태를 보면은 아무리 프리미어리그가 돈을 잘 번다고 해도 2년 만에 회복될 것 같진 않죠. 약간 아쉽긴 해요. 뭐 만약에 만수르의 사촌이죠, 칼레드가 지금 6천만 파운드로 도비 카운티 인수 막바지 작업에 있다고 하는데 변덕이 생겨서 갑자기 리즈 인수를 하겠다고 돌변을 한다면 또 모르긴 하겠네요. 칼레드의 후보 목록에 리즈가 있었다고 하긴 하니까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루니는 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서 지금 거의 감독됐다고 하죠. 더위 카운티가 지금 파산 직전 상태라서 선수들이 임금도 뭐 많이 밀려있고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더위 카운티 입장에서도 절실한 상태라 할레들을 쉽게 놔줄 것 같지는 않아요. 참 진짜 코로나가 열어 죽입니다 진짜. 아무튼 빠르게 홀란드의 바이오그래피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홀란드는 2000년 Y2K 세대죠. 7월 21일에 리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포덴이랑 동갑입니다. 비교해서 보면 동년배 맞죠? 거의 뭐 동년배처럼 생겼습니다. 이남 1녀로 3남매 중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데, 가족 사진을 보면 뭐랄까 또 이기적이죠. 형 얼굴 보면은 약간 치사합니다. 약간 여동생의 최근 사진들만 봐도 뭐랄까 좀 약간 있긴 있어요. 홀란드가 약간 한 스푼 정도 있긴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족 사진을 보면서 뭐랄까 일종의 배신감이 좀 약간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배신감이 좀 들어요. 뭐 아무튼 다시 2000년대로 돌아와서 별도로 알려진 건 없긴 합니다만, 알프잉해가 2000-2001 시즌에 리즈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태어나고 한두 달 있다가 이사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알프잉해가 부상으로 커리어를 마감하는 시점에 고향인 브리네로 돌아갔다고 하니까 홀란드의 짧은 잉글랜드 생활은 3년을 끝으로 노르웨이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벌써 파란만장하죠. 이사를 2번이나 하고요. 그리고 2년 후인 홀란드가 5살이 되는 시점에 알프잉해가 브리네 클럽의 아카데미로 홀란드를 데려갔고, 거기서 한 살 많은 6살 아이들과 첫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이때 당시 유소년 감독으로 있던 베르트센은 홀란드가 공을 처음 받아서 투터치만에 골을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랬다 라고 말했는데요. 스트라이커는 일단 간결함이 생명이죠. 알프잉해가 홀란드에게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홀란드의 형은 운동에 영 소질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셋째는 또 딸이니까 홀란드에게 몰빵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5세 이하 레벨을 건너뛰고 곧바로 6세 레벨 수준에서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홀란드는 자라오면서 사실 키는 많이 컸다고 해요. 근데 체격이 왜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알프잉해가 못마땅했다고 해요. 피지컬의 향상을 위해서 홀란드가 15살이 되는 시점까지 하루에 5끼, 그러니까 아침 한 끼, 점심 2끼, 저녁 2끼, 이렇게 총 5끼를 먹여가면서 축구 훈련장보다는 체육관에 머무르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게 했다고 합니다. 벌크업을 위해서 큰 공을 들인 덕분에 날렵하고 빠른 아이가 덩치도 큰 게 빠르기도 한 아이로 바뀐 거죠. 주변 사람들은 알프잉해가 무슨 전쟁 병기를 만드는 줄 알았대요. 무슨 어린애한테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도 한데, 홀란드는 또 종목 가리지 않고 운동 자체를 좋아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아주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이걸 되게 즐겼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면 스톤스와는 또 약간 결이 다릅니다. 스톤스는 15살이 되는 무렵에는 동년배들보다 키가 작아서 14세 이하 선수들과 1년 더 훈련을 했었다고 알려져 있었으니까 말이죠. 1년 박은 거죠. 그러니까
합니다. 18살이 되는 시점에 1m 80을 넘겼고 그때야 비로소 본인의 연령대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사람 일 참 모릅니다. 아무튼 홀란드는 피지컬이 향상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카데미 레벨에서는 더 이상 홀란드를 따라올 수 있는 아이들이 없었다고도 합니다. 당연하겠죠. 이렇게 공을 들였으니까요. 이와 맞물려서 홀란드의 아카데미 테스트부터 코칭까지 홀란드의 유소년기를 책임져준 베른트센이 1군 임시감독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때 당시 15세였던 홀란드 또한 1군 스쿼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12일에 정식 1군 데뷔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충격적인 데뷔일 줄 알았는데 16경기 동안 한 골도 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약간 의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솔샤르가 감독으로 있던 몰데일 스카우터가 홀란드를 인상 깊게 봤고 그 사람의 추천을 통해서 이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운이 아주 좋았고 큰 기회를 잡았던 거죠. 그 이후에 데뷔전엔 컵대회에서 골을 넣으면서 충격적인 데뷔를 할 줄 알았는데 이후 2달 동안 또 리그에서는 한 골도 못 넣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골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유럽의 빅클럽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클럽이 유벤투스와 레버쿠젠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죠. 홀란드는 이런 유럽의 빅클럽들보다는 지속적인 출장을 하고 싶어 했고 이와 동시에 챔스 도전까지도 하고 싶어서 이 클럽들의 제안을 뿌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나이대 선수들 중에서는 큰 관심을 받는 선수가 미드레벨의 리그로 이적하는 건 진짜 흔치 않은 일이죠. 참 독특합니다. 빅클럽에서 선택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심지어 그 클럽이 유벤투스예요. 유벤투스인데 참 그 제안을 뿌리치는 선수가 있을까? 아 대단합니다. 이것만 봐도. 근데 이 선택은 또 옳았다는 걸 증명을 해요. 유명한 얘기죠. 2019년 9월 17일에 챔스 데뷔전에서 무려 해트트릭을 성공시키면서 세간의 이목을 받게 되니까 말이죠. 이 시즌에 챔스 6경기 8골을 넣습니다. 진짜 센세이션 했던 거죠.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유럽 빅클럽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여기에 또 메뉴와 도르트문트가 둥판하게 됩니다. 여기서 홀란드는 또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한 도르트문트랑 계약을 했다고 해요. 한간에는 솔샤르가 있는 메뉴를 왜 안 갔어?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잉글랜드 역사를 좀 한번 보긴 봐야 되겠죠. 축봉! 자 일단 메뉴와 리즈의 경기를 장미의 전쟁 혹은 페나인 더비라고도 불리우죠. 길게 얘기하면 에드워드 3세부터 거슬러 올라가긴 하는데 솔직히 뭐 제가 역사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축구 유튜버 한꽃딸이니까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맨체스터 엠블럼에 있는 붉은 장미는 랭캐스터 가문의 상징이라고 하죠. 그리고 리즈의 엠블럼에 있는 하얀 장미는 요크 가문의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문은 30년 동안이나 계속 전쟁을 해왔다고 해요. 왕자의 게임 같은 거죠. 계속 뭐 죽고 죽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온 내전이 이 두 가문 간의 전쟁이었던 타우튼 전투였다고 해요. 거슬러 올라가면 친척 관계이긴 하지만 철천지 원수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죠. 이 감정의 골은 크리켓 경기를 거쳐서 축구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돼서 두 클럽들 간의 경기는 일단 싸우고 보는 경기였다고도 합니다. 1964-65 시즌 FA컵 준결승전에는 잭 찰튼과 데니스 로우가 서로 주먹으로 막 치고 받고 뭐 부둥켜 안고 경기장을 막 떼굴떼굴 굴렀던 사건은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그건 진짜 그때 그냥 개같이 싸웠다고 합니다. 둘이 붙으면 뭐 선수들 팬들 할 거 없이 뭐 죽어라 싸워왔던 관계로 1977년이 되어서야 두 팀 간의 경기를 장미의 전쟁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게 됐다고 해요. 그 이후에도 메뉴가 리즈 원정을 가면 리즈 팬들이 뭐 경기장에 발의를 서갖고 막 메뉴 팬들을 상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벽돌 집어던지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장난 아니었다고 해요. 1997년에는 홀란드의 아빠인 알프이네와 로이킨의 원한 관계가 시작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안 하트와 바르테즈의 싸움도 유명했고 그 이후에는 로비킨과 베컴 간의 충돌도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2000년 UEFA컵에서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리즈가 원정을 갔는데 이때 리즈의 팬이 갈라타사라이 팬들에게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근데 이 이후에 있었던 메뉴와 리즈의 경기에서 메뉴의 팬들은 NUFC 이스탄불 레즈 혹은 갈라타사라이 레즈라면서 리즈를 조롱하는 현수막을 펼치게 됩니다. 물론 다수는 아니었다고 해요. 당연히 소수의 극성 팬들이 문제였겠지만 아무튼 이 두 클럽들 간의 갈등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이후에는 뭐 리즈는 파산하면서 강등길을 걸었고 메뉴는 여전히 성공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 두 클럽들 간의 갈등은 뭐 서서히 잊혀져 왔긴 합니다만 이건 우리 같은 지구 반대편 팬들의 생각이라고 봐요. 물론 홀란드는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리즈를 여전히 최애 클럽으로 두고 있다는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기보다는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축봉!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리즈 팬으로서 리즈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하고 싶다고 밝힌 홀란드의 차기행 선지는 어디가 될까? 프리미어리그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리즈는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일단 배제하고, 홀란드를 원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의 클럽들을 보자면 맨시티, 맨유, 리버풀로 압축해볼 수가 있죠. 여기에 맨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과, 사실 홀란드는 리즈의 팬이지 맨시티 팬은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이 모든 버프를 빼고 객관적으로 본다면 맨시티는 리버풀과의 영입 경쟁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1지망이 맨시티, 리버풀이 될 가능성이 크고 2지망으로 맨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만약 레알 마드리드가 낀다면, 홀란드가 프리미어리그를 선호한다고 해도 이 또 레알 마드리드는 또 장난이 아닌 클럽이니까 결국에는 맨시티,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에이전트가 또 라이올라라는 점. 물론 라이올라는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거래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홀란드처럼 빅딜일 가능성이 큰 선수라면은 수수료가 또 장난 아닐 테니까 아무래도 직접 개입을 하겠죠. 뭐 몇 년도가 될진 모르지만 홀란드의 이적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라이올라와 사이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유벤투스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유벤투스가 여전히 홀란드에게 관심이 있고 바이아웃이 됐건 그 이상이 됐건 아무튼 큰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면 말이죠. 정리하자면 맨시티,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1지망에 2지망으로 맨유, 유벤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에요. 이러다 맨유가 또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시해버리면 뭐 얘기가 또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홀란드가 달츠부르크나 도르트문트를 선택했던 것처럼 굉장히 실리적인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돈 보고 팀을 옮길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솔직히. 축뻥! 자, 며칠 전 마틴 블랙번은 맨시티가 홀란드를 영입하기 위해 산초의 세론 조항을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무려 홀란드를 영입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뇌피셜이거나 팬들의 바람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팩트라는 거예요. 블랙번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뭐 많은 정보를 쏟아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팩트체크만큼은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스튜어트 브레넌과 함께 맨시티의 정확한 뉴스를 다뤄왔고, 현재에도 맨시티에 대한 정보력이 떨어지지 않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건 진짜 대단해요. 호세처럼 뭐 에이전트를 통해서 얻는 정보가 아니라 구단에서 직접 정보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정도의 인물이 맨시티가 홀란드를 노리고 있다는 말을 해줬다는 거는 이건 거의 구단이 직접 공식 컨펌을 한 거라고 봐도 무방한 사건이기 때문에 홀란드 이적사가 있어서만큼은 맨시티 팬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건 진짜 큰 사건입니다, 정말. 그리고 스털링과 제주스가 이 팀의 피니셔로 있는 팀의 상황을 보면은 다른 클럽들보다 확실하게 주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는 뜻이죠. 물론 시티는 다음 여름에 메시를 영입할 가능성도 있고 아게로의 재계약 여부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고, 특히나 맨시티의 CEO인 페란 소리아노가 현재 맨시티의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직접 밝혀준 만큼 홀란드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수들을 판매해야 된다는 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을 어떻게 판매해서 얼마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상황이고요.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선수의 거치에 따라서 그 클럽은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홀란드를 놓치게 될 클럽들은 앞으로 배가 많이 아프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맨시티가 되지 않기를 그냥 바라는 마음뿐이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홀란드 그냥 맨시티로 와라! 근데 이제 20살이 된 선수에 대한 바이오그래피를 하려니까는 진짜 짧긴 짧네요. 와, 얘기할 게 별로 없네. 편하네. 앞으로도 이런 거 좀 자주 할게요. 반응 별로 안 좋아도.